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지금 19번째 얘기죠. 이 19번째 얘기에서도 이 최장진 집사가 오늘도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강의를 하는 거예요. 18번째 얘기에서 제가 실수로 잘못 전한 게 있는데, 이 임진왜란 당시에 백성을 미리 돌보지 못하고 명나라로 망명할 생각만 했던 임금이 14대 선조 임금인데 제가 정조 임금이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이 정조 임금은 22대 왕으로서 조선 왕들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를 구가한 사도세자 아들인 정조대왕이에요. 그러면은 조선의 27대 왕들 중에서 가장 무능한 임금은 누구일까? 선조, 인조, 고종 이 셋 임금을 인터넷 누리꾼들, 그러니까 네티즌 누리꾼들이 선정한 임금이 이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도 고종과 인조와 선조를 선정했어요. 선조 임금은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임진왜란과 이 정여립 사건과 같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조선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임금이다. 낙인 찍혀가지고 무능한 임금으로 점찍힌 것이 이 선조 임금이야. 인조는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이 전쟁에 패하면서 이 한강 동편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할 당시에 조선이 종주군을 인정하면서 큰아들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등을 이 중국에 불모를 보내는데, 여기서 종조군이라는 것은 종속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조군은 속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조 임금은 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인정하면서 큰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그러니까 불모로 청나라에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이 병자호란 당시에 조선이 전쟁에 패하면서 조선의 젊은 많은 여인들, 그리고 10대들, 그러니까 11살부터 12살 무조건 닥치는 대로 사로잡혀 가지고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다는데, 이 조선에 끌려갔던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해 왔을 적에 이 조선 임금은 이 여인들이 정조를 잃은 여인들이라 해가지고 나라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나라 밖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면서 눈물을 찢던 이 여인들이 오갈 데 없이 나라 바깥에서 울부짖다가 자살을 했거나 비구니가 됐다 하는데, 이것이 우리 임금인 인조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26대 고종 임금 역시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수치롭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임금이다 하는데, 을미사변인 명성황후 민비를 방치하면서 죽게 만드는 임금이라. 일본에 꼭두가시 노릇을 했고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잃게 하는 임금이라 해가지고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고종 임금을 꼽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종과 인조와 선조 임금이 이 셋을 가장 무능한 임금으로 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선의 27대 왕 중에서 가장 부인을 많이 거느리고 자식을 많이 생산한 임금은 누구일까? 제3대 태종 이방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방원이는 부인 12명에 자식을 29명이나 생산한 임금이라고 그러죠. 왕자가 12명에다가 공주가 17명. 그래서 29명이나 생산한 임금인데, 이 과도한 정력 때문인지 이분은 이 태종 이방원이는 60살을 못 넘기고 55세밖에 못 산 임금이에요. 여기에 이 구대인 성종 임금, 이방원과 같이 부인 12명을 거느리고 살아왔는데, 이 성종 임금은 태종 이방원과 같이 이 정력이 왕성하지 못해가지고 안방 출입이 별로 해가지고 자식도 별로라고 그랬어요. 별로 못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선정을 잘 베풀었다는 이 세종대왕도 부인 6에다가 자석이 자그만치 몇 명이야? 22명이나 거느리고 생산한 임금이에요. 이 세종대왕도 이 정력이 왕성한 정력 때문인지 이방원에는 55세까지 살았는데 이 세종대왕은 53세밖에 못 산 임금이에요. 그러나 이 세종시기는 문학, 예술, 과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가 뛰어나면서 세종시기의 문학은 고려유산을 이어받아 가지고 후민정금이 창제되면서 우리나라의 말이, 그러니까 우리 글이 발명되면서 우리말이 쓰여지고 우리말이 기록되기 시작한 내용인 것이 이 세종대왕 시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빛난 시기가 이 세종대왕 시기라 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종 이방원이는 부인 12명에다가 자식을 29명이나 생산한 이방원이는 우리에게 어떤 인물인가? 본초와 첩을 철저하게 가리는 적자와 서자를 구별하게 하는 정책을 단행한 임금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왜? 자기 어머니의 한을 부리들이기 위해서 조선사회에 철저하게 첩의 아들인 서자들은 인정받지 못하게,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못하게 한 건 임금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원이는 본초와 첩을 몇 명이나 건드렸어요. 12명이나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9명의 자식을 생산케 한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태종 이방원이는 어떤 인물일까? 영웅적인 기질을 타고난 인물일까? 아니면은 불효막심한 불효자식인가? 역사적인 기록을 볼 적에는 태종 이방원은 불효를 저지른 막심한 불효자식이다 하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 다툼에서 이성계와 권력 다툼에서 벌어진 일을 하겠지만은 아버지 이성계의 가정을 이성계가 가정을 잘 보살피지 못한 가정 불화에서 온 것이라 볼 수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이성계의 가정 불화가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 거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가 다투면은 가슴 아픈 것은 누구예요? 그 부모들이라고 그랬죠. 그 부모들마다 다투면은 그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하고 평화스러워야만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성장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옛말에도 이 굽어지기 쉬운 이 쑥대도 산밭에서 자라면은 저절로 꼿꼿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꼿꼿한 삶도 쑥밭에서 자라게 되면은 굽어진다는 것이 삶이라는 이야기죠. 우리 사회에 쑥 같은 정치인들이 많다 보면 정치판이 쑥대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선의 건국 시기를 보면은 이성계와 정도전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성계와 정도전은 그 시대 혁명의 동지라고 해요. 나쁘게 말하면 군대를 동원해 일으킨 쿠데타 동지예요. 이성계는 1392년 자기가 살아가던 고려의 공양왕을 쿠데타로 멸망시키고는 조선을 고려와는 전혀 다른 조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조선을 유교적 인본주의 바탕으로 한 근세사회를 시도한 변화의 개혁을 시도한 것이 이성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전이는 그 시대의 정치 이론가지요. 정도전이는 이 정치 이론가인 이 정도전이는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고려의 불교 중심에서 유교 중심으로 조선의 변화의 개혁을 시도한 실제적인 조선이 메이커할 수 있는 인물이 정도전이라는 얘기예요. 고려에서는 정치, 경제, 권력, 국방의 모든 권력을 고려 귀족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왕권 중심, 국왕의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이성계에게 힘을 모아준 인물이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조선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낸 인물이 정도전이다 하고 내려오는데 이성계와 정도전이는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그 시대에 신뢰와 믿음이 아주 두터웠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권력 다툼에서 이 정도전이가 이방원이한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성계는 펄쩍 주저앉아가지고 한없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정치하는 분들 정말 대조조적이야. 이걸 보면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 신뢰와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뉴스 안 본다는 사람이 가수 나훈아 뿐인 줄 아는데 정치하는 분들 꼴 보기 싫어서 뉴스 안 본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천지예요 지금. 한때 이웃인 일본을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쪽발이라고 불렀어요. 쪽발이라고 꼬집었는데 쪽발이라는 것은 눈앞에 이익을 얻고 부당하게 취하면서도 거기다 명분을 쌓고 변명을 놓는데 익숙한 이 민족들이라 해가지고 미우들이 바뀐 쪽발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본인들을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일본인들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도 쪽발의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네.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정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 같은 정당이면서도 같은 패들이라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물고 늘어지고 흠집 잡고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죠. 그러니 국민들이 지지가 올라가겠냐는 얘기예요. 자, 이성계의 삶을 보면은 삶을 다시 보면은 이성계는 향초와 경초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죠. 향초는 신의 왕 한시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고 경초는 신덕왕후 강시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향초는 이성계가 고향에서 만나 결혼한 첫째 부인 조광치저 한시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시 부인은 17살에 10대의 어린 시절에 이성계에게 시집 와가지고 이방원이와 그의 형제 6과 딸 2을 낳아준 조광치 한시 부인이에요. 훗날 이방원이가 왕에 오르면서 자기 어머니 한시를 신의 왕으로 격상시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성계가 왕에 오르기 전인 1391년에 젊은 첩에게 남편을 뺏기면서 마음고생이 많았던 여인이었는데 거기다 이 자식들 이방원이와 그 자식들이 대극 형제가 다툼이 끊이지 않자 결국 이방원이는 이 부인은 화병을 얻어가지고 가슴앓이를 앓다가 죽고만 여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성계 때문에. 이성계와 경처 때문에 죽고만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한음 부르면은 오유력에도 소리가 내는다고 그러죠. 여기서 둘째 부인 경처 신덕왕후 강씨 부인을 얘기하는데 이 강씨는 신덕왕후는 고려 수도인 개경에서 권력 중심인 강씨 집안에 태어난 도시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성계가 권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결혼한 정식 부부라 하지만은 이 강씨는 이성계보다 무려 21살이나 적은 연하의 여자라서 이성계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조광지처인 이 한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강씨 사이에는 방복과 방석 두 아들과 딸 경손을 두고 있었는데 이 신덕왕후 이 여인도 권력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도진이와 합세해가지고 이방원을 지키고 둘째 아들 이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결국 이방원이와 그의 형제들에게 들들 볶으면서 시달림을 받다가 이 신덕왕후 강씨도 첫째 부인 한씨와 같이 가슴앓이를 앓다가 화병으로 죽고 말한 거예요. 1390년에 죽고 말한 거예요. 이 두 부인 한씨도 향초도 가슴앓이로 경초도 가슴앓이로 죽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신덕왕후가 죽자 이 왕위를 노리던 이방원이는 1398년에 정도전이와 왕세자 방석과 그리고 방범을 살해하고 경순공주는 평생 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가두어 버려가지고 비군이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경순은
공주의 남편이 이제는 참사를 시켜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원이는 형인 정종을 몰아내고서는 왕에 오르자 이 어머니 한씨 신이 왕후를 격상시키고 있는데, 그리고서는 신도 왕후의 이 묘를 파헤쳐 버려 가지고 일반 평민 무덤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 신동 왕후가 묻힌 정릉이 250년이 흘러서야 지나서야 이 현종 때 가서야 이 겨우 복구되어 가지고 정식 왕후로 인정됐다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방원의 한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성계는 이 아들 이방원의 한이 남은 채 74세의 나이로 창덕구 광룡루에서 별세했다는데, 이 도광지초 한이 얼마나 한을 품으니까 온 일골에도 이 서리가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이 가정 화합과 평안만이, 우리들의 가정의 화합과 평안만이 사회와 나라가 안정되고 선장시킨다는 교훈을 이성계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시조선 500년을 이어온 이 조선들을 고종임금은 왜 조선 제국이라 하지 않고 대한제국이라 국호를 바꿨을까? 여기에는 다급한 고종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제국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큰 대자 나라 한자에 거대한 한민족들인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을 세운 인거를 따르게 계산을 해보면은 황제가 다스리는 대한인들, 이 대한인들은 한 핏줄로 이은, 단군의 한 핏줄로 이은 한민족들인 한국인들을 강조하겠다는 얘기예요. 대한이란 나라를 이상을 강조하면서 높이면서 한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뭉쳐야만의 나라가 살아간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메시지가 담긴 것이 대한제국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한의 이 한자는 한민족만의 독특한 문화와 국민성을 형성하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내온 대한의 한자라 하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조선인에서 대한인, 한국인으로 바뀌는 명칭이 바뀌는 시점이고, 조선반도에서 대한반도, 그리고 한반도로 바뀌는 명칭이에요. 자, 비록 나라는 이렇지만은 이 만세라는 구호와 이 대한이라는 나라 이름만큼은 우리 민족들의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해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들의 만세의 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도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한민족이 수립한 자유로운 민노라라고 해서 스스로 우리 손으로 지키는 우리 손으로 지킨다 해가지고 자유로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시키고 수립된 나라죠.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로운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를 놓고 저마다 학자들은 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한국의 기독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면서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을 뿌리내리게 한 것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독교 복음은 헐벗고 굶주림에 시달린 우리 사회에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개혁을 시도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삶을 뿌리를 내게 한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한국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한국 기독교도 눈부시게 발전했다고 그러죠. 예? 1973년에 전 세계가 1차 오일 쇼크로 불황이 닥치면서 전 세계가 성장률이 하락되기 시작했지만은 재벌 위주로 한 우리 산업만큼은 활성화되면서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것이 1970년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유가 생기면서 은행에 저축하게 되면서부터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우리 사회에 번져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1970년대 카톨릭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합친 신자 수가 전 인구의 몇 퍼센트냐? 35%인 이 1,500명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옛날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가 전파하는 것이 수백 년이 걸렸다 하는데 한국 기독교만큼은 해방이 되고 30년 만에 전 인구의 35% 이상이 기독교 한 사례는 역사상 통틀어서 한국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서울에만 지금 교회가 몇 개냐? 1만 개가 넘는다고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회 건물이 서울에만 5개가 세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일본만 해도 1549년 동양의 사도라고 하는 프란시스코 사베로가 신부가 이 프로토콜 통해 가지고 서양 문물인 이 도통을 들고 들어와서 일본의 기독교를 복음을 전파했었죠. 근데 이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앞서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 나라이지만은 일본의 기독교 신자 수는 지금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라도 1%밖에 안 된다고 했어요. 1%밖에. 또한 이 중국도 1578년에 북경의 이태리 대상 마테로치 선교사로 인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였는데 17세기에는 북경의 동서남부 4개 천주당이 세워질 정도로 변화의 물결을 받아들인 중국이지만 지금 중국은 종교를 공식적으로 아편으로 단지 지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유중국, 대만도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교회를 찾아보려면 무려 2시간을 해봐야 교회를 찾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국민들이 오뚜기 모양 일어서는 이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한국 이 강한 운동력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해학적으로 가설적으로 가지고 풀이해 봤는데 이 성계가 세운 이 조선은 아침조차 깨끗할 선자죠. 깨끗한 아침의 나라라서 조선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 조선의 아침조차 조선을 보면은 날일자에다가 십자가가 아래 위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대한의 한자를 보면은 요것 또한 날일자에다가 십자가 아래 위로 붙어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는 나라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십자가, 주님이 날마다 품에 안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거리마다, 구석구석마다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이죠.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나 십자가 보이는 곳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일찌감치 하나님이 예시한 나라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동훈 씨, 요즘 정치권으로 한동훈 씨 비평하는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죠. 이 한동훈의 이 한자도 날일 때 십자가가 아래에 붙은 나라 한자예요. 한반도의 한자예요. 한국의 한자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씨가 예수를 믿는지 교회를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면은 한동훈 씨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나라가 아니겠냐, 사람이 아니겠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가설적으로 해학적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예요. 20번째 얘기도 잘 경청해 주시고 이 19번째 얘기도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요것도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